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하면 2천조 원이 넘고 GDP 규모도 추월했다. 1인당 빚이 1,600만 원이 넘는다. 국가 부채가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고 논란도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돈을 더 써야 한다는 또 반론도 있고 복잡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들여다보면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의 개념도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심각하기도 하고 괜찮다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요. 부채와 채무는 어떻게 다른지 이것부터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가 미국에서 이른바 배터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일이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휴머노믹스 시간에는 이 두 회사가 배터리 전쟁을 벌이는 이면에 막후에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약간 오르고 있네요.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주식시장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없는 듯해요.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느낌이 맞습니까? 네, 당장 고객의 탁금도 조금 줄어들었고, 예. 특히 이달 들어서 아직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지난달 대비 2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제 1분기에 대한 거시적 평가, 기업 실적들을 보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뭘 좀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여러 정책 효과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알고는 있는데요. 예. 문제는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이 제시할 비전,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양 정책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조금 기다리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가 6개월 연속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는 2017년도에 8개월 연속 랠리 이후로 가장 최장 기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쉼없이 이런 식으로 오르다 보니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아직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어떤 모멘텀이 부족한 영향 등이 다소 좀 시장의 탄력을 둔화시킨 영향 등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거시경제나 기업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주가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서 지금보다 더 좋아야만 주가도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 그게 좀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겠죠. 뭐가 좀 더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네네. 기업들이 실적을 더 많이 좋게 내야 돼요? 아니면 뭐가 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을 구현해낼 것이다라고 믿었던 기업들은 그동안에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고 주가만 먼저 선행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부터 숫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라면서 어떤 기업 실적 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단지 어떤 경기가 침체된 영향에 발목이 잡혔었던 기업들의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실적은 회복이 되어 가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실적의 회복이 단순히 정책 효과와 순환적인 경기 회복에 의한 것이다라면은 플러스 알파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리뉴얼 전략 등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달되어야 될 텐데, 예. 이는 다시 말해서 이번 실적 시즌 기간 동안 기업들의 IR 활동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르는 시절은 좀 지난 것 같고 네, 그렇죠. 기업들마다 잘 변신하는 기업들은 더 잘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주가도 쉽지 않고 개별 종목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개인, 외국인, 기관 셋이 사고팔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관망이고, 기관들은 그동안 주식 많이 오른 거 덜어내야 된다는 이유로 열심히 팔고 있고, 연기금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은 건 외국인인데, 네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사니까 이제 잘
요즘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기관과 개인들이 약간 소강이라면 외국인들은 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1일부터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달 들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조 2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런 변화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환율 부분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통화 정책 기조의 혼란 그리고 시장 금리의 급등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자본은 다소 신흥 시장에서의 경제 수위를 조금 높였었던 측면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환율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점 등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떤 매수 기조의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은 내비쳐준 그런 부분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올해 세계 경제가 신흥국보다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진행될 것이다라는 판단 예.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 경제에서 가해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 이런 부분 등을 조금 의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교 정책 환경 등에 대한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기 좋아지고 그 미국의 경기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소비를 한국이 생산해 줄 것 같기는 한데 중국과의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겠군요.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근 전해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각 산업별로 자금률을 높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지만 통상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 시절과 별로 바뀐 바가 없고 여전히 보호무역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가는 측면 등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 등은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요즘 들리는 이야기들은 법인세를 꽤 올릴 것 같다는 예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은 미국 혼자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바깥에다가 이익 남겨놓고 미국에는 세금을 별로 안 내는 편법을 쓸 것 같으니 다른 나라들도 같이 다 법인세율을 좀 올리자라는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양을 지금 일으켜준 상태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공공부채가 크게 급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부채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 수지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세금으로 이것을 걷어들여야 될 준비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상황이 이제 기업들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당분간 구축 효과에 대한 어떤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또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를 체크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업들 상황이나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뭐 희망을 가질 만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 그래프를 보면 이것도 까마득하게 많이 올라와서 그걸 보면 많이 불안하고 네네. 센터장님도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예. 우리 코스피가 지금 6개월 연속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반년 이상 주가가 쉼없이 올랐던 시기에 우리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대외적인 이슈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그 여름을 전후해서 어떤 국제 관계, 외교 관계에 대한 영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해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큰 노이즈가 없다라면은 현재에 대한 어떤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측면 등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남아있는 변수들 중에는 제일 커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국가 부채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심각하다는 얘기는 자꾸 들리는데 언제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언제는 2천조 원이 넘어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뉴스였어요. 예. 2천조 원이면 GDP 대비로 하면
거의 100% 안팎이죠. GDP를 넘어간 겁니다. GDP보다 부채가 더 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낮아서 40%, 50%다. 물론 빨리 늘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예, 현재 수준은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건 궁금함이 제일 먼저 들어요. 예, 뭐 굉장히 당황스럽죠. 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어서 큰일 났다. 이런 예. 보도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음. 근데 40%가 아니라 뭐 GDP를 초과했다, 100%를 네. 초과했다가 하니까 예. 굉장히 혼동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의 혼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GDP 대비 40%가 넘네 안 넘네라고 네. 논의됐던 것은 국가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빚을 져서 그것을 갚아야 될 돈, 그 채무를 말한 건데, 근데 이번에 2천조가 됐다. 갑자기 뭐 2천조 2배 이상이 된 거는 국가 채무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와 부채가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써서 이자까지 내가면서 줘야 될 돈이 채무라면은 안 갚으면 이른바 부도나는 거, 망하는 네, 거. 그렇죠. 네. 부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뭐 빌린 건 아닌데 네. 경제적으로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 포인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 기업 입장에서 쌓아놓은 부채가 되는 고객 거죠.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고객이 달라면 줘야지. 당연히 안 됐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채무는 뭐 반드시 이거는 꼭 중요한 거고 부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부채나 채무나 굉장히 갚아야 될 돈인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부채를 그 규모를 말할 때 계산할 때 그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인지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부채인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응되는 자산이 있나 점점 없나? 어려워지죠.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예, 드릴게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기업이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채 제일 많은 기업, 예, 빚이 많은 기업, 예. 망해가는 기업이 제일 많을 것 같긴 그렇지 한데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기업은 국민은행이에요. KB 국민은행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부채를 제가 보니까 5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업이 500조 원의 부채가 넘으면 우리나라 GDP의 뭐 30%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GDP의 30%가 넘는 부채를 지니고 있으면은 국민은행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망하지 않고요. 아주 안전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100만 원 입금하면은 네. 국민은행은 당연히 저한테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될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 재무제표에는 100만 원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금이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뭐 수신고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면 그만큼 부채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예. 근데 이런 것을 부채가 늘어서 국민은행은 불안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부채가 늘면 늘수록 국민은행은 안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예금 많이 받았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대응되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럼 정부 부채도 그런 것이다. 정부 부채도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대응되는 설명해서 국민은행이 괜찮은 이유는 예, 금 내줄 돈도 500조 원이지만 그렇죠. 그 500조 원을 가지고 어디 땅에 파묻거나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맞습니다. 어딘가에는 무슨 채권을 사거나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해서 여차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5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예. 근데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도 있고 없는 부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은 안 거치고 쓸 돈은 많아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한 부채는 이거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부채인 건 맞죠. 명확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2천조가 됐다라는 얘기는 부채가 국가 부채가 2천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한 1,000조 원 정도는 연금 충당 부채예요. 그러니까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공무원 연금, 뭐 군인 연금 이런 것들인데 공무원분들이 연금을 납입을 하잖아요, 국가한테. 네. 국가한테 공무원분들이나 군인분들이 연금을 납입하면은 월급에서 떼서. 그렇죠. 예. 국가는 어차피 그것을 나중에 연금을 그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민은행이 수신을 많이 받을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도 이 공무원과 군인들한테 이 기여금을 많이 받을수록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 어제도 잠깐 우리 같이 공부하긴 했는데 전현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받아갈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 예. 앞으로 받아갈
연금의 총액을 다 뭉쳐서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 그렇더라 그렇죠. 그거라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예. 공무원분들이 뭐 1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90만 원을 받아간다. 네. 그럼 부채는 90만 원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채만 있다면은 국가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과는 국가는 달라서 네. 공무원이 100만 원을 내면은 100만 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가죠. 110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게 그 어떤 부정적인 면은 그 연금 부채 총액 100만 원이 아니라 네. 90만 원 내는데 100만 원을 받아가면은 그 10만 원 차액, 그 10만 원 차액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부채 총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연금 수지 적자 규모가 중요한 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군인들한테 내줘야 될 돈 계산한 게 1,000조 원인 거는 그거는 괜찮고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이 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면 그 차액은 100조 원일 수도 있고 50조 원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몇 조 원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문제라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군인연금에서 나오는 적자 규모가 1년에 한 3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리고 그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적자가 1년에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뭐 3조 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3조 원 적자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러면은 뭔가 재정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예. 2,000조 원이 국가 부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중에 1,000조 원은 그까지 3조 원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3조 원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채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원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부채입니다. 주기는 줘야 할 돈이긴 하나 예. 앞으로 들어올 돈에서 주는 거니까 걱정할 거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도 부채라고는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 걸려서 예. 다른 나라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국가 부채가 많냐 적으냐는 예. GDP 대비 몇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이 안 오니까 보통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예. 우리나라가 많으면 걱정, 적으면 다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도 다른 나라도 군인 공무원이 있을 테니 예. 다른 나라도 연금 충당 부채가 있을 거고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군인들한테 기금을 만들지 않고 그냥 세금에서 재정 사업으로 준다라면은 이것은 연금 충당 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기초연금 있잖아요. 예. 35만 원씩 어르신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없어요. 그냥 그때 예산에서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모는 그냥 예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고 그냥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채가 없어요? 그거는 안 드릴 수는 없는 돈인데 안 드릴 수는 그것도. 없지만 기금으로 칸막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 충당 부채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국가의 지출액인 거죠. 회계상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만약에 그 기초연금 기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급을 한다. 네. 그러면은 기금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연금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그 돈은 뭐 한 1,000조 원이 아니라 오로지 수천조 원이 회계의 되겠죠. 문제겠군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경제적 행동을 기금을 통해서 하나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하나에 따라서 이것이 연금 충당 부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가적 비교가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비교를 할 거면은 국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뭐 국가 채무나 아니면 예. 뭐 일반 정부 부채나 뭐 공공기관 부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잣대가 있는데 재무제표상 부채는 이것은 국가별 비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없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오늘은 이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이라고 해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모셨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기금, 군인 연금 그렇죠. 기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그런 예. 기금을 다 없애고 예.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든지 일단 국고 환수. 그런 다음에 예. 내년부터는 그냥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 연금을 드립니다. 예.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요. 예. 군인 연금을 드립니다라고 예. 하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연금 충당 부채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회계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 빚이 많고 적고를 비교하는 건 뭘로 비교합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선 D1, D2, D3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D1이라는 것은 D1, 뭐냐면은 A, B, C, D 할 때 D. 예, ABCD 예. 할 때 D1, D2, D3인데 예. D1은 우리가 보통 국가 채무, 나라빚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D1인 국가 채무예요. 이것은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될 어떤 이 채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합을 말하는 거고 요것이 한 850조 원 정도 됩니다. 음흠. 근데 이것이 이 850조 원 우리가 뭐 GDP 대비 40%가 넘나 안 넘나 말했던 것은 바로 요거인 거고요. D2, D3라는 건 뭡니까? D2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D1보다 D2가 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D2는 이거는 그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정부지만 형식적으로 정부가 아닌 사람 그 기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가장 공기업은 말고요. 네. 그 공기업 말고 우리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음흠.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국가잖아요. 경제적 그렇죠. 실질. 예.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발생주의적 개념으로 그 나타낸 것이 D2인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 같은 기관들이 진 빚까지 다 더하면 그렇죠. D2가 되는 거고. 예, 정부 그 빚을 발생주의적 개념으로 더하면은 D2가 되는 거고요. 이 D라고 하는 게 영어로 debt debt 맞습니다. 하는 거에 D를 딴 건가 보요. 예,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기업까지 포함한 것을 D3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각 국가의 D1, D2, D3를 각각 비교해야 그렇죠. 비교가 이것이 되겠군요. 장단점이 있어요. 뭐 D1이 가진 장단점, D2가 가진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 모두를 다 같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확실한 것은 재무제표상 부채 2,000조를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해프닝이다.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D3까지 다 더해서 우리는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 나라 부채로 생각하니까 예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채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이 1억 원이 있을 수도 있고 10억 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10억 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더 불쌍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10억 원이 있는데 이 10억 원은 100억 원짜리 건물을 사려고 진 빚이 10억 원이고 그리고 제 빚이 1억 원이 있는데 이건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계속 카드로는 하다 보니까 빚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또 이 개념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사실 국가 비교를 그대로 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야, 이 국가 부채 논란은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할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총부채보다는 순부채,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그런 순부채를 국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음. 국가 부채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이 외환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외환 자산 같은 경우는 빚을 져서 달러를 산다라는 얘기인데 외환 보유액. 그렇죠. 예. 그 외환 보유액이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발행한 돈을 가지고 달러를 알겠어요. 사요. 그렇다면 이것은 달러라는 대응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환 보유를 위해서 발행한 채무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채무고 정말 세금이 부족해서 발행한 채무는 이거는 정말 관리해야 될 채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채 규모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느냐 오히려 그런 것 아니면 각각의 성격 이런 걸 좀 더 예, 디테일하게 순부채가 얼마나 빨리 봐야 늘어나는지 되느냐. 이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잘 안 떠오르는 그런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직접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수길 씨가 서울시장이 바뀌면 그동안 잘 안 되고 있다던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잘 되는 건가요? 재건축이 잘 안 되는 게 세금이나 부담금이 비싸져서 그렇다던데 세금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 시장도 맘대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각 도시의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신 건데요. 질문하신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애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질문하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계산해 보기도 전에 만약 이 동네에 이 아파트를 혹은 이 마을을 재건축 재개발하면 몇 층짜리 아파트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높이로 들어설 수 있느냐 이 기초적인 밑그림 그리는 걸 그동안 서울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막아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밑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층고도 이만큼 이상은 하지 마시고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디자인도 안 되고
그런저런 규제도 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전체의 밑그림을 서울시에서 다 그려야 되니까 그거 다 그릴 때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의 진도조차 잘 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그 입장을 바꾸면 그런 밑그림 그리는 건 진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또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종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 일이라서 역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규제 때문에 아유 답 잘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중간쯤 가다가 또 멈출 수는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장이 바뀐다고 못하던 재건축 재개발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초기 단계에도 진도가 안 나가던 문제는 좀 바뀔 수는 있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우리나라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대표 기업인 LG와 SK가 배터리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죠. 그것도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법정 공방은 벌이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대통령도 이런저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관심이 큽니다. 이런 사건들 일련에서 뭔가 뒤쪽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숨어있는 인물이 있다고 해서 그 인물을 좀 들여다보려고요. 오늘 휴머노믹스 라이프러리의 신기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길게 제가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네. LG와 SK의 싸움이 이번 달 11일에 끝납니까? 네, 이번 달 11일이 이제 변곡점이죠. 11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한이거든요. 예. 이제 판결, 그러니까 ITC라고 하죠. 국제무역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게 2월 10일이에요. 예. 그때부터 60일 동안, 그러니까 2달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SK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없어지면 둘이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분쟁은 계속 있을 텐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안에서 배터리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공장도 세울 수 있고 잘못은 투자도 누가 할수 했든 있고. 처벌은 안 할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사면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 보군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건 네. 잘잘못보다 이익이고 투자니까요. 네. 잘못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물리적인 처벌은 안 하겠다. 맞습니다. 네. 어,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최근에 보도한 게 있는데 아주 긴 기사를 실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라고 예.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 2월까지만 해도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서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떨어지고 예. 배터리 때문에 뭐 양사가 힘드니 한국의 국익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거의 급 반전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반전 뒤에 어떤 인물이 있던 겁니다. 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면 SK가 잘못했다고 하면 SK는 이제 미국에서 공장 지으려는 계획을 철수하고 떠나야 되니까 네. 그 공장에서 생길 것으로 기대하던 일자리가 사라지니 네. 그냥 계속 여기서 공장 짓고 장사해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군요. 투자금이 26억 달러나 되고 예. 고용 인원이 2025년까지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겠죠. 네. 최근에 기류가 이렇게 흐른 것에 대해서 이 SK 이노베이션 이제 분쟁의 당사자인데 네. 한번 잘못했다고 판결을 받은 네. 그쪽의 이사회 의장이 뒤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누구죠 네. 이분이? 그 인물이 김종훈이라는 인물인데 아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아니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수석대표 같은 외교관으로 우리한테는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이분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기업 경영에서 공무원이 외교관이 왜 나와?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들춰 보니까 지금 양사의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 쪽의 입장에서 워싱턴 로비전을 이끌면서 검투사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역할이 생각보다 커서 전 깜짝 통상교섭 놀랐습니다. 본부장이 네, 맞습니다. SK에서는 무슨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사회 의장인데요. 예. 2017년에 처음으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김정은 의장이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이었죠. 예. 그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사회 기업 경영에 참여했고요. 2019년 3월부터는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내기 위한 워싱턴 로비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달 전에서는 소송에서 SK가 지고 네. 그 이후에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행사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데 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소송 진 것 과정에서도 같이 했던 분이에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관여했는데 예. 특히 핵심 역할 중에 하나는 그게 증시 예상은 2월에 어쩔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이 돈을 주고 해결할 거야. 합의금? 네, 합의금. 예. 뭐 합의금이 뭐 LG는 3조 원, SK는 1조 원, 뭐 6천억 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탁 판을 뒤엎고 이 승부는 질래야 질 수 없었는데 SK가 실수해서 진 거야라고 판단하고 이제 일전불사를 결정한 하자. 역할 중에 한 인물이 김종훈 의장인 거죠. 왜냐하면 ITC가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이었어요. SK가. 그랬다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SK가 잘못했구나. 네. 잘못했으니까 증거를 인멸하겠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잘못한 쪽에서 뭔가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겠지라고 예. 했는데 하이 레벨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시행됐다. 이게 최종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SK가 진 내용이고 요걸 딱 김정은 의장이 보고 이건 사실은 글로벌 소송만 제대로 대응했으면 지지 않았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이걸 업기 위해서 그 외교전을 하면 그러면 거부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외교적 판단을 내리는 진 건 거죠. 진 거고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자. 맞습니다. SK가 공장 짓기로 한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여론을 네. 일으켜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와 워싱턴 뭐 또는 백악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만이 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SK그룹은 오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최태원 최태원 회장 회장이 일가가 있죠. 다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는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 잘 안 주거나 주더라도 그냥 명예직으로 주거나 네. 저희는 경영 전횡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총수가 뒤로 빠지면서 주던가 하는 그런 네.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한국에서 이사회가에 대한 이미지죠. 예. 네. 그런데 이걸 좀 깨고 있다는 게 또 김종훈 의장과 김종훈 이사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SK가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그 재계 안에서도 김종훈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일단 그 2003년에 그 SK가 소버린 사태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번 경영권을 뺏길 뻔했죠. 그때부터 이른바 거버넌스 제도라고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를 분리하고 이사회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노력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게 한국 재계에서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SK가 이런저런 곡절을 거치면서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가 SK 이노베이션 이사회가 김종훈 의장이 합류하면서 예. 색깔이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과 제도가 시너지를 내는 것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소송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게 2017년부터거든요. 그때 서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예. 뭐 유럽 공장 부지 매입하고 조지아주 공장 MOU 맺고 2019년 일인데 요때가 딱 김종훈 이사회 체제 때예요. 그러면서 이사회가 팍팍 밀어주면서 배터리를 SK가 뒤늦었을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하면 네.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안에서 분명히 자기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거죠. 네. 한국에서는 드문 아주 드문 드문 일이죠. 네.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네. 뭐 이때만 넘기면 또 다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는 것 상황이다. 같아요. 예.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 뭐 한국, 뭐 중국, 일본 이런 각국 나라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나는 이 역할을 할게요. 배터리는 내가 만들 테니 전기차는 뭐 누가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서 서로 무역을 하자. 맞습니다. 각자 네. 잘 만드는 거 각자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수싸움을 했던 인물이 바로 김종훈 의장이었죠. 그때는 우리나라 공무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 경험을 기업에 옮겨가서 기업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서프라이 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지도를 그리다가 하나 장애물을 만나니까 예.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방법은 워싱턴 정가에 대한 로비. 네,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더군요. 네. 로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야 너희들 저쪽 조지아에서 우리 떠나면 이거 일자리 만만치 않아. 그거 좀 어떻게 대통령 설득해서 거부권 하시라 그래. 너 친구라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일단 1대1 면담,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에 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어렵게 당선됐던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한테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원래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세가 강하니까. 원래 조지아주는 저쪽 트럼프 편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간신히 바이든이 따온 주예요. 네. 지금 현재 주지사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공화당 출신이고요. 예.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인데 그런데 이번에 한번 겨우 뒤집었으니까 이때 선물을 잔뜩 줘야 합니다. 조지아에다가 로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사이트라고 표현하는 건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네. 그걸 전망해서 그걸 쥐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로비전의 핵심인데 김정은 의장이 그걸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ITC라는 국제무역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특허 침해 관련된 내용을 해결하는 어떤 사법기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국제무역위원회의 존재 역할은 ITC가 국제무역위원회입니까? 네, 이게 여기가 무슨 법원이에요? 법원이라고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었는데 예.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의 독립 준사법적 연방기관이고 존재의 목적은 예.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업 비밀을 침해했냐 안 했냐, 특허를 침해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것도 네.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거나 네. 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하는 곳의 컨셉이 그렇다. 그렇죠. 이것도 김정은 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사법 정의를 해치는 일이 아닌 거죠. 하여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이게 법원 같은 곳이다라고 네. 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나 두근두근하게 바라봤을 텐데 네. LG가 이겼고 SK가 졌다고 나왔으면 아유 SK 안타깝네. LG는 그래도 좀 한풀 좀 풀겠네라고 네.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이게 뒤집힌다고 하니 그러게요. 네. 뭐 이런 시스템이 있나? 그러면 애초부터 대통령 보고 결정하라고 하든가. 네. 네. 좀 이상하네 미국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게 우리한테는 예. 이제 사법기관으로 이해가 됐지만 사실은 사법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준연방기관에 해당됐기 때문에 파고들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거기에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로비전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미국 워싱턴 정과의 이제 한난을 연결하는 거예요. 핫라인. 누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주 상원 의원들을 공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로펌을 선임을 하는데 네. 이 로펌이 미국 특히 바이든 행정부하고 매우 직결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음. 커밍턴 앤 벌링이라는 곳인데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워싱턴의 김앤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워싱턴 정부에 전망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펌인데 음흠. 딱 소송전이 시작되고 나서 딱 이 커밍턴 앤 벌링을 딱 선임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커밍턴 앤 벌링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하죠. 로펌에는 네. 그런 인물이 에릭 험프리 홀더 2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예. 흑인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6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매우 밀접하게 바이든과 직통할 수 있는 한난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잡는 거죠. 미국도 법무장관 하다가 로펌으로 가서 또 로펌을 위해서 일하고 후배들한테 로비하고 다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게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가 있나 봐요. 봐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그냥 느낌은 11일에 네. 결국은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SK는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이제 LG는 역시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럴 거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그 일례가 4월 1일 날에 ITC가 기존의 그 영업비밀 침해 소송하고 별개로 특허 침해 소송에 특허는 대해서는 괜찮다. 네, 예. 괜찮다고 얘기했었죠. LG가 갖고 있었던 특허 자체가 그닥 대단한 게 아니다. 특허라고 볼 수 없다. 여서 무효라고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게 이제 거부권 분위기가 행사하게 뒤집어지고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소송 결과인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돌아간 얘기도 재밌긴 하네요. 예. 네. 라이프러리의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다뤘던 이 SK와 LG의 배터리 전쟁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꽤 줄 수 있는 거라서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 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네. 자,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손에 잡히는 경제 팟캐스트나 홈페이지 다시 듣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